판례 특강하죠, 그죠? 판례. 10시부터 6시까지. 1시 반에 밥 먹는다. 밥 먹는 게 목표입니다. 밥 먹는 게. 1시 반 이전까지는 속도를 좀 내고, 1시 반 밥 먹고 나면은 속도를 좀 더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밥 먹으면은 IQ가 10 이상 다운됩니다. 배가 볼록 해가지고. 차라리 드는 것보다 자자, 이런 쪽으로 되거든. 그죠? 판례는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1년에 하는 특강이 미리 말씀드리면, 기출, 판례, 쪽집게, 딱 세 가지. 과거에 한참 많이 할 때는 민법은 1년에 10번씩도 했습니다. 학원에서 요청이 많아요. 지금도 제가 나가는 학원에서는 6번 정도 하자고 그래요. 응?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딱 기본이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기출은 지난번에 했죠. 130선, 그죠? 여러분이 기출 문제집 보면은 개론하고 민법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없으면 그거 안 봐도 돼. 민법은 안 보고 차라리 이거를 한 번 더 확실히 다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민법은 문제를 그냥 무조건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제가 130개를 뽑을 때 그냥 뽑았겠습니까? 그죠? 그 제목도 그날 표준형 기출문제 특강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항상 기출 문제를 출제할 때 그 표준형이 있다고. 그 중심으로 구성을 했거든. 그저 130개만 소화해도 기출 문제는 더 이상 안 봐도 된다고. 지문이 몇 개? 130 곱하기 5 얼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지. 에? 130 곱하기 5 650개. 650개 지문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게 뭐냐면은 공부가 제법 됐을 때 만약에 9월 달에 기출 특강을 한번 들어보잖아요. 과거에 들었던 거 100% 확 박혀버립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기출 문제는 전부 다 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 특강 자료 있는 거 요거를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면 끝입니다. 동영상이 아직 우리 홈페이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동영상을 한 번 더 듣겠다. 이미 그때 들은 사람은 조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 서버비 얼마더라? 10,000원인가 내면은 그 90,000원 낸 거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괜찮다고 이렇게. 예. 그 기출 문제 있는 거를 전부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하시라고. 그 다음 판례가 왜 중요하냐. 우리 민법 40문제 중에서 80% 이상이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부 보면은 괄호 안에 다툼이 없으면 판례에 의함 이렇게 나와요. 다툼이 없으면 학설에 의함 안 나옵니다. 시험에. 학설은 교수들의 그 견해고 저 판례는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그 대법원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결정을 하거든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큰 산맥이 판례가 있다면 판례. 그 제목도 전국으로 똑같습니다. 그냥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 특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특강집에 보면 기존의 50% 정도는 좀 들어본 것이고 50% 정도는 새로운 것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찌감치 지금 어제부터 배부하고 있잖아요. 벌써. 만다고 일찍 주겠습니까? 제발하고 좀 보고 오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대충이라도 한번 읽고 오면은 80% 정도 소화가 되고 안 읽고 오면은 5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일주일 전에 나눠줘요. 어떤 선생님은 당일날 나눠줘. 겁이 나가지고. 왜 일찍 나눠주면은 도망갈까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쨌든 읽고 오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이번 주 끝만 지금 상이다, 상.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다음에 할 때는 하가 나갑니다. 하. 거기 고래배도 양이 엄청납니다. 고래배도. 미리미리 조금씩 봐가지고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래서. 자, 저당권을 한번 볼까요? 저당권.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면 확실하게 판례를 제가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당권은 등장인물을 좀 봐야 됩니다. 등장인물. 유치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당권이. 문제도 어렵게 나오고 문제도 무궁무진하고 저당권은 하나만 가지고 옛날에 40문제를 제가 내본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방대하다고 이게.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금 1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될 것이고 사람은 채무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을이 돈을 빌리는데 토지가 없어요. 물건이 없어. 근데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부탁해가지고 을다시 토지, 친구입니다. 을다시가 담보를 제공합니다. 즉 은행에서는 을다시의 토지의 저당권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요 을다시는 저당권을 설정해 줬죠. 설정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99.9%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안 돼. 99%는 채권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설정자는 보시다시피 달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빌린 사람은 을이죠. 책임지는 사람은 을다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종의 보증인입니다. 책임지는 보증인.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증인은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을다시는 요 물건으로만 책임을 집니다. 그 물건으로 그걸 딱 넣어가지고 물상보증인 이렇게 합니다. 물상보증인. 물건으로 보증 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채무자는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변제해야 될 사람이고, 이 물상보증인은 그죠?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자기 물건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저당으로 잡혀있는 이 물건이 있잖아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을투다시가 사용권을 취득합니다. 사용권자. 이 사람을 좀 이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제3취득자. 이렇게. 자, 그래서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채권자, 채무자, 저당권자, 설정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요 등장인물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물상보증인하고 실제 시험에 들어가면은 제3취득자하고 헷갈립니다. 헷갈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닌 설정자, 제3취득자는 그죠? 저당권으로 잡혀있는 물건의 후순위로 사용권을 취득한 자, 그게 제3취득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합니다. 피담보채권. 그러면 저당권이 없으면 무슨 채권? 일반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피담보채권자는 우선변제, 일반채권자는 평등변제. 누가 유리하다? 피담보채권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피담보채권이 훨씬 유리하다. 자, 피담보채권은 원칙은 금전채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전 채권 맞죠?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는다. 왜 금전 채권이 필요할까요? 등기 때문에. 등기부에 저 채권이 올라가거든. 그러면 1억 이런 걸 올려야지. 뭐 특정물 채권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에 대한 채권. 그거는 등기부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전 채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채권, 이걸 특정 채권이라 합니다. 특정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는 있어. 무슨 말이냐? 만약에 갑이 을에게 쌀 100가마를 빌려줬습니다. 그럼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은 뭐야? 쌀 100가마 채권이야. 그건 금전 채권이 아니잖아요. 이 100가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을 잡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특정물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쌀 100가마를 등기부에 올리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럼 1억은 예를 들어서 채권 해가지고 1억 딱 적혀요, 등기부에. 근데 쌀 100가마는 뭐 어떻게 적습니까? 채권, 쌀 100가마, 괄호에서 일반비, 정부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 채권이 되기는 되는데 요 채권을 감정평가한 가격이 있잖아요. 이 가격을 등기부에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걸 조심하라고. 자, 특정물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는 있으나 뭐 해야 된다고? 채권 가격을 등기부에 기재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을다시 입장에서 보면은 저당권을 갑에게 설정을 해줬죠. 자, 물권을 잘 들어보세요. 저당권은 물권 아닙니까? 자, 물권을 설정하고 이전하고 양도하고 포기하고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라. 물권을 설정, 이전, 양도, 포기.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 할까? 물권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분. 그러면 처분권이 있는 자가 해야 됩니다. 처분권자가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처분권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소유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한 을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돼야 설정이라는 처분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소유자라도 처분권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 어떤 경우가 있을까? 첫째는 파산이 돼버렸어. 또는 압류가 돼버렸어. 그러면 소유자이지만 처분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처분권이 없어지면은 저당권 설정을 못 합니다. 아시겠나요? 논리적으로 쭉 따라오라고. 자, 저당권 설정은 처분이다.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가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소유자라도 파산되거나 압류가 되면은 처분권이 없어진다. 그러니 소유자라도 설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게 기본기다. 이런 이야기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쭉 넘어와서 138페이지. 저당권의 효력.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전에 돌입합니다. 저당권의 효력. 자, 저당권의 효력은 우선 두 가지입니다. 돈에 미치는 효력하고 물건에 미치는 효력하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별 4개죠.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 돈에 미치는 범위를 뭐라 하느냐?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 주시오.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럼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는 것은 결국 우선 변제의 범위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1억을 빌려주면은 1억만 우선 변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억을 빌려줬다면 1억 자체를 원본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했겠죠. 그죠? 이자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에는 계약에 위반했을 때 얼마 내자 이래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에 변제를 못하면 무슨 이자가 발생한다? 지연이자, 지연배상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이자라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는 손해배상입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경매비용, 실행비용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이 5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주의할 점. 원본은 원래부터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자하고 위약금은 등기를 해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연이자와 실행비용은 등기 안 해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실행비용이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유찰이 몇 번 되면 실행비용이 계속 늘어나요. 그걸 미리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연이자는 몇 년치 지연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 2개는 등기를 안 해도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자, 요 이자는 모두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요 이자를 정확하게는 뭐라 할까요? 약정이자, 약정한 이자, 연 2% 이런 거. 자, 지연이자는 모두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1년치만 우선 변제 받아갑니다. 1년치만. 자, 만약에 1년치를 받아가지 않고 다 받아간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 자, 변제기 도래한 때부터 10년 후에 경매를 넣었어. 그럼 지연이자가 몇 년치입니까? 10년치. 그럼 10년치를 다 받아가면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받아갈 게 없어. 그거 너무하다 이거야. 그래서 1년치만 받아가라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3자를 위한 제한이다. 제3자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후순위 저당권자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10년치 지연이자를 다 받아가려고 할 때, 그죠? 채무자와 설정자는 막을 수 없고 후순위 저당권자는 10년치 받아가지 마라, 1년치만 받아가라,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는 막을 수 있다고.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자, 요게 이제 돈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자, 물건에 대한 것을 한번 볼까요? 물건에 대한 것이다. 자, 물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잘 봅시다. 자, 을에게 10억을 대여했습니다. 10억. 이렇게. 자,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자, 을한테는 산이 있었거든요. 산에 있었어. 그 다음 을한테는 횟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횟집. 이렇게. 그럼 갑이 산에다가 저당을 딱 잡았습니다. 횟집에다가 저당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요 산에는 나무가 있었단 말이야. 나무. 응? 좀 이따 나무 또 나옵니다. 또. 나무를 무시했다가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나무. 생각보다는 나무를 시험에 굉장히 잘 내요. 자, 횟집 옆에는 뭐가 있을까? 수족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나무에도 미칩니다. 횟집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수족관에도 미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나무를 뭐라 했나요? 부합물이다. 상과 하나가 되는 부합물입니다. 근데 수족관은
종물입니다. 종물. 뭐라고? 종물. 종물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합물은 산에 포함이 되지만 종물은 횟집에 포함이 안 됩니다.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두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산과 횟집을 원물이라 하거든요. 원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건은 원물에는 당연히 미치고, 그 다음에 뭐에도 미친다고? 부합물에도 미친다. 세 번째는 뭐에게? 종물에게도 미친다. 저당권은 잘 들어보면 하루 종일 미친다 하다가 끝나봅니다. 미친다, 아 미친다, 돌아본다 이렇게. 자, 원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 첫째는 저당권 설정 전이냐 설정 후냐 불문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정 전에 들어온 부합물과 종물에만 미친다. X. 설정이 된 후에 들어와도 미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부동산일 때 등기 했냐 안 했냐 이것도 불문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이 종물하고 관련해서 종권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종권. 종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게 뭐요? 종권 이론이다. 주물, 종물, 주권, 종권 이렇게. 자, 대표적으로 이게 쉬워요. 여기 한번 보시면 돼요. 자꾸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와, 이거야 저거 어렵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빌렸어. 지상권. 땅을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딱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을은 두 가지 권리가 있네요.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을 가졌네.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게 뭐요? 주권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뭐요? 종권 아닙니까? 건물 소유를 위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은행에서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요 집에다가 저당권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주권의 저당권이 설정됐죠. 주권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종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A가 경매를 넣어버린다. 그럼 낙찰이 될 거 아닙니까? 낙찰자는 소유권만 낙찰받는다. 지상권도 받는다. 지상권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하고 낙찰 범위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 주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종권에도 미친다. 주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종물에도 미친다. 원물의 저당권 설정하면은 부합물에도 미친다. 그렇게. 자,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과실입니다. 과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과실. 자,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실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잘. 자, 갑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습니다. 자, 저당을 잡고 있지만 갑 소유입니다. 맞죠?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갑이 사용을 하고 있다가 잠시 을에게 빌려줬습니다. 임차인. 자, 그럼 을에게 빌려주면 갑에게 뭐가 생겨요? 과실이 생기죠? 차임채권이 생깁니다. 정확하게. 차임채권. 자, 과실에는 두 종류가 있죠. 소 새끼, 말 새끼, 돼지 새끼, 알 이런 거는 천연과실. 그죠? 물건의 사용료는 법정과실. 이런 거는 전부 다 법정과실 아닙니까? 법정과실. 그죠? 그러면 집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요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칠까요? 안 미친다. 안 미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게 안 미친다는 말이 뭘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A가 경매를 넣어버렸잖아요. 그럼 경매를 넣으면 집을 누군가가 낙찰받겠죠. 그러면 집주인이 S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월세 채권은 원래 갑이 가지냐 현재 주인 S가 가지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원래 갑이 가진다고. 왜? 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안 미칩니다. 효력이 미치는 데까지 S가 차지한다고. 아시겠죠? 낙찰자가. 그래서 과실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집이 낙찰이 되더라도 이 차임 채권은 갑이 가집니다. 갑이 월세를 그대로 먹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이제 실제로 경매를 신청했어. 자, 경매를 신청하면은 그 이제 실무상의 절차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경매 신청해 본 사람? 또 없나? 뭐 해본 게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 앞으로 자주 하십시오. 자주. 이게 다른 거는 몰라도 자꾸 여러분은 형사 문제 말고 형사, 경찰, 검찰 이런 거 말고 법원, 민사법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수시로 들락거려야 됩니다. 수시로. 친해야 돼. 소송도 해보고 경매도 신청해보고 낙찰도 받아보고 이 법원에 가가지고 그죠? 자, 그런데 A가 경매를 딱 신청하면은 판사가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서 등기소에 촉탁을 딱 합니다. 그럼 이 집에 등기가 돼버려요. 등기. 뭐가 된다고? 등기. 그럼 이거를 무슨 등기를 하느냐? 정확하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럼 등기를 하는 순간 집이 압류가 돼버려요. 압류. 뭐가 된다고? 압류. 우리가 압류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채무자가 돈 못 갚았을 때 채권자가 막 집행관 데리고 와서 막 집에 들어와서 뭐 TV 이런 데 노란 것 빨간 것 딱지 붙이잖아요. 그게 압류 아닙니까? 압류. 그런데 부동산에는 딱지 붙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TV나 이런 데는 딱지 붙여도 되잖아. 근데 만약에 집이 이게 논이다, 논. 논에다가 딱지를 어디 붙일래? 그래서 부동산은 딱지로 압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로 압류시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압류가 돼 버렸어. 집이 압류가 된 후에 빌려줘서 차임 채권이 생겼다. 그때는 미친다고. 오케이? 그때는 낙찰자가 차임 채권도 먹는다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요 과실이 집이 압류되기 전에 생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집이 압류된 후에 생긴 과실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게. 뭐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뭐 이런 것처럼. 자, 13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맨 밑에 보면은 배당순위 그거 좀 보세요. 배당순위. 영순위가 뭐 집행비용, 실행비용, 경매비용. 1순위가 제3취득자, 2순위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거기까지만 기억해도 돼. 0순위는 제껴놔라 그런 뜻입니다. 배당하지 말고 제껴놔라. 집행비용, 제3취득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제3취득자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보다도 선순위야. 그래서 제3취득자 옆에 써놔라. 니는 최우선 변제권이다. 자, 됐고 뒤로 넘겨보세요. 일괄경매. 자, 일괄경매가 365조거든요. 요게 나오면 366조가 반드시 비교돼야 됩니다. 자, 366조는 법정지상권, 365조는 일괄경매. 정반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쉬워. 자, 갑이 나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대지에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자, A는 채권자 겸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 겸 설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건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건물이. 자, 건물이 4월 1일 날 있었다 하고 6월 1일 날 있었다 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건물이냐 설정 후에 건물이냐. 자, 하나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이 감이 있어야 된다고. 자, 4월 1일 날 건물하고 4월 6일 날 건물하고 어느 건물이 보호돼야 됩니까? 4월 1일 맞죠? 그럼 건물 철거를 막아서 보호하는 제도가 뭐라고? 법정지상권.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되려 하면은 4월 1일 건물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그거를 표현을 어떻게 한다?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게 법정지상권 첫째 요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6월 1일 날 들어왔다고. 이렇게. 그러면 6월 1일 날 들어오면 건물을 보호해야 됩니까? 저당권자 A를 보호해야 됩니까? A를 보호해야지. A를 보호해야 된단 말이야. 왜요? 예. 이 건물 때문에 담보 가치가 폭락을 한단 말이야. 그럼 A는 저당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토지에 경매를 넣어도 낙찰이 잘 안 돼요. 왜? 낙찰 받으면 뭡니까? 건물 때문에 골치 아픈데. 그 담보 가치가 확 추락하면서 유찰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은행은 계속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찰이 되게끔 지상 건물하고 같이 경매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일괄 경매랍니다. 일괄 경매. 저당으로 잡지 않는 이 건물도 함께 경매를 해주다. 그러면 통째로 낙찰은 되거든요. 자, 일괄 경매의 첫째 요건은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설정 후. 설정 전이면 법정지상권, 설정 후면은 일괄 경매. 정확하게. 그 다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저당권 설정자. 갑입니다. 갑이. 설정자가 지상 건물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결국에는 동일인 소유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겠죠. 만약에 요 토지를 을이 빌렸습니다. 뭐 지상권으로 빌려도 좋고, 을이 빌려가지고 을이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정자 소유입니까? 제3자 소유입니까? 제3자요. 그때는 일괄 경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자가 건축은 했는데 갑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제3자가 건축했지만 최종적으로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죠. 그때는 다시 일괄 경매가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유가 누구냐, 최종적으로. 이게 핵심이라. 자, 그 다음 세 번째. 을이라는 사람은 일괄 경매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을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 일괄 경매 요건을 갖추면 을은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되죠? 자, 안 해도 된다. 자, 일괄 경매를 했어.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 경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 토지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괄 경매는 지상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다. 거기까지지. 지상 건물의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배당은 어디서 받아야 된다? 토지에서 원래. 왜? 원래 저당의 대상은 토지 아닙니까? 토지. 예. 그래서 토지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고 건물에서는 못 받는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을이 A가 대차입니다. 토지만 경매를 넣습니다. 할 수 있죠? 토지만 경매를 넣습니다. 자, 토지만 경매를 넣으면 낙찰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담보가치도. 그래서 니는 도대체 누군데, 건물하고 경매하면 훨씬 더 유리한데 만다고 토지만 하노 하니까 A는 해병대 출신이다. 해병대 출신. 의리의 사나이다.
나는 절대 남의 건물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내가 잡은 거는 토지인데 왜 하노? 하면서 나는 그래서 토지만 경매를 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해병대 의리가 있다. 니 누구 하니까 축구다. 이래 된 거죠. 축구.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보 축구 오토바이. 들어봤나요? 바보 축구 오토바이. 그래서 A는 바보라서 이 지상 건물을 경매를 하지 않고 토지만 고집스럽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경매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되는데 운이 참 좋아. 토지만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 이야, 대단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토지만 낙찰받아도 건물 때문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S가 낙찰받았어. 이 누구 하니까 더 축구다. 이래 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땅 주인이 누구예요? S죠. 건물 주인은요? 갑이고. 그럼 항상 나오는 게 같은 동일인이 땅하고 집을 소유했는데 어떤 사유로 땅 주인하고 집 주인이 분리됐죠? 그러면 철거 문제,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S가 철거하라 이렇게 들어갔어. 만약에 요 건물을 위해서 여기에 법정지상권이 된다면 철거 안 되고, 법정지상권이 안 되면 철거되고. 법정지상권 됩니까? 안 되죠. 왜? 저당권 설정 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거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제 끝이야. 자, A가 토지만 경매를 넣습니다. A가 토지만 경매를 넣어가지고 지가 낙찰을 받아버렸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유일하게 낙찰을 못 받는 사람은 갑밖에 없어요. 갑. 채무자 빼놓고는 어느 누구도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가 낙찰받아 좀 웃기잖아요. 지가 돈을 못 갚았어. 경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있는데도 안 갚았다 그 말 아닙니까? 지가 낙찰받으면 죽일 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채무자가 낙찰받는 것은 신이 치기 반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지가 낙찰받아 가지고 철거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100% 된다는 보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가능하지만 권리 남용이 되면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할 것도 별로 없어. 자, 141페이지 제3취득자. 제3취득자가 뜻이 뭘까요? 뜻, 제3취득자, 뜻. 딱 느낌이 제3자로서 사용권을 취득한 자, 이런 뜻이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저당으로 잡혀있는 이 집에 대해서 사용권을 취득한 사람. 대표적으로 을, 전세권. 토지 같으면 지상권, 소유권 이래 됩니다.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 그러면 전세권은 6월 1일 날 취득했다고 이렇게. 자, 요 을을 전세권을 제가 예를 드는 이유는 전세권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을 뭘 한다고? 제3취득자. 그럼 이 사람 이름이 왜 제3취득자라 붙었냐?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에서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자와 설정자가 당사자입니다. 맞죠? 저당권자와 설정자가 당사자. 당사자 외의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제3자로서 사용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제3취득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제3취득자 특징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저당권자보다 선순위다, 후순위다. 반드시 후순위가 돼야 됩니다. 만약 전세권자가 여기 있다. 이건 제3취득자가 아니라. 그래서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담보권은 절대 안 됩니다.
사용권자가 돼야 제3취득자입니다. 만약에 을도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거는 제3취득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담보권은 제3취득자 권리가 아니에요. 사용권자가 돼야 된다. 사용권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만약에 갑이 A에게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하죠. 경매를 하면 집이 뭐 됩니까? 낙찰이 되겠죠. 자,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법정지상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후순위 용익권은 소멸한다. 배웠잖아요.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후순위 용익권이 소멸한다. 그럼 이 사람 쫓겨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쫓겨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보호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3취득자 문제입니다. 취지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쫓겨나지 않고 보호를 할 수 있겠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사람이 매수인 자격을 줍니다. 뭐를 준다고? 매수인 자격을 준다. 근데 이걸로는 보호가 미흡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반드시 낙찰받으라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력한 권리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아서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걸 뭐라 할까요? 대위변제권이라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제3취득자 권리 중에서 대위변제권이 핵심이다. 대위변제.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이고 이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이렇게 채무자. 그럼 원래 채무자가 갚습니까? 제3취득자가 대신 갚습니까? 대신. 그래서 대위변제는 제3자인 을이 변제한다고 해서 제3자 변제라고도 합니다. 제3자 변제. 대위변제를 뭘 한다고? 제3자의 변제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그런데 대위변제권의 특징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강제로 대위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이 채무자가 갚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는 변제기에 갚아야 됩니까? 전에 갚아야 됩니까? 전에 갚아야 되지. 변제기 전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했더라? 이제 된다. 기한이익의 포기. 변제기 전에 갚는 걸 뭐라고? 기한이익의 포기. 그런데 제3취득자가 대위 변제할 때는 변제기 전에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 채무가 1억 3천이야. 그런데 360조 피담보 채무는 1억 1천이야. 왜 차이 날까요? 여기는 지연이가 1년치, 여기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 총 채권보다는 피담보 채권이 적다. 이 생각을 딱 가지라고. 자, 그러면 채무자가 갚아서 저당권을 없앨라 하면은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아서 저당권을 없앨 때는 피담보 채무까지만 갚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또 제일 중요하다고. 핵심이 요거예요. 총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자, 채무자는 1억 3천을 갚아야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고, 을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갚을 때는 1억 1천만 갚아도 채권 소멸, 저당권 소멸을 시킬 수 있다. 그럼 저당권 소멸시켜버리면은 전세권은 안전하게 존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낙찰도 안 받고, 대위변제도 안 했어.
낙찰도 안 받고 대의 변제도 안 했어. 그래서 A가 경매를 넣었어. 낙찰됐어. 그러면 을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지. 쫓겨납니다. 전세권 소멸하기 때문에 을은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을이 전세로 살 때 요 집에다가 지붕 계량비로 1,000만 원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낙찰 대금에서 가장 먼저 받아옵니다. 이거를 우선 상환권이라 합니다. 우선 상환권. 요거 조금 전에 배당 순위에서 몇 등이더라? 1등. 소액 임차인 보도도 1등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앞에다가 최최 이걸 좀 제발하고 넣으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최최 우선 상환권 이렇게. 할 게 없잖아 별로. 이제 우리 작년에 출제돼서 하나 특이한 게 뭐냐, 제3취득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죠? 저당권 설정 후죠?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아닙니까? 응? 자, 저당권 기준이 저당권 설정입니다. 저당권 설정이 된 후에 들어오면 돼. 그런데 경매 신청 전에 들어왔냐 경매 신청 후에 들어왔냐 그거는 기준이 아니라고. 무조건 뭐가 기준이라고? 설정. 저당권 설정이 된 후에 들어오면 경매 신청 전에 들어왔던 후에 들어왔던 무조건 제3취득자다. 그게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된다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조금 쉴까요?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휴일인데 그죠? 너무 열심히 했다. 리안이는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뭐 피곤하다 피곤해. 눈이 지금 반쯤 떠 있다. 눈이 반 떠져 있는데 눈이 하얗다. 커피 한 잔 마시라.